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 15강은 품질관리 7가지 도구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제 15강은 전체가 7가지 도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품질관리 기초수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초수법은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 7가지 도구라고 합니다. 2차 시험에는 품질관리 7가지 도구를 쓰시오. 그리고 객관식 시험에는 다음 중 품질관리 7가지 도구가 아닌 것은 또는 품질관리 기초수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표시 7가지 도구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특히 파산층을 체크하여 관리하시오. 이러면 7가지를 한꺼번에 다 외우게 됩니다. 먼저 지금 얘기할 특성 요인도, 히스토그램, 파레토, 산점도, 층별, 체크시트, 그리고 관리도인데요. 관리도는 꺾은 선 그래프 또는 그래프라고 표현해도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7가지를 품질관리 도구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것은 항목별로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내용별로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성 요인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성 요인도는 영어로 PC본이라고 하고요. 이 PC본이 기본적으로 한자어로 표현하면은 물고기의 뼈다구가 되죠. 그래서 어골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특성 요인도의 명칭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이름이 불리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특성 요인도라고 하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보면 화살표가 가는 방향이 있죠.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품질 특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 또는 우리가 어떠한 해결 과제 이런 것들이 여기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성이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네모 블록 친 것들이 있는데요. 이 네모 블록 친 것들을 요인이라고 합니다. 주로 5&1도 많이 놓는데요. 그러니까 사람 설비 자재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놓고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렇게 5&1로 이렇게 쪼개는 것을 층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쪼개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부모의 가지라면 여기에 아들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손자 가지가 나오고 증손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문제점을 찾아 들어가서 만약에 강도가 영향이 큰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든 특성과 요인에 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특성 요인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결과와 원인 그래가지고 결과와 원인 관계의 균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특성 요인들을 접근할 때는 5&1로 층별해서 보통 접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관계에 관련되는 것들은 매우 다양하게 출제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히스토그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히스토그램은 주로 계량치 데이터를 활용하고요. 실제로 데이터는 대략 80개에서 한 200개 정도 사이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로 하고요. 이 히스토그램의 용도는 지금 보시는 대로 이것이 히스토그램인데 바로 뭘 알 수 있냐 하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 수 있죠. 그리고 현재 이것이 대략 정규분포를 따르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분포의 상태를 알고 그 다음에 통계량과 공정 능력을 알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규격을 세운다면 당연히 규격과 평균 그리고 공정 능력치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G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G값을 구할 수 있고 이 G값을 활용해서 부적합품률 P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토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품질 특성을 먼저 정해야 되겠죠. 거기에 맞게끔 표본을 뽑는데 말씀드린 대로 80 내지 200개 정도를 구하고요. 그리고 변경점이 포함되는 것을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집기간은
일주일을 넘겨서는 곤란합니다. 가급적 좀 짧은 기간이 좋은데 그렇다고 1시간, 2시간은 안 되겠죠. 대략적으로 변동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일주일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데이터를 뽑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100개의 데이터를 구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가 정리가 되고 나면 이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레인지를 구합니다. 기본적으로 레인지는 최대값, 최소값을 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보면 68에서 37을 빼게 되니까 범위가 31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히스토그램을 구하기 위한 기둥의 수, 즉 계급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 계급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루트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데이터가 100개니까 루트 100 그래가지고 10개를 기둥의 수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인데 스터디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터디법은 1 플러스 로그 2의 n을 쓰는 건데 이것을 사용록으로 표현하면 1 플러스 로그 2분의 로그 n이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3.3 로그 n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n이 100개니까 7.6이 되네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올림을 대부분 씁니다. 그래서 8개를 기둥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충 잡는 방법인데 데이터의 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구간을 줘서 알아서 잡으세요.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데이터가 80에서 200개 정도 되니까 권장하는 기둥수는 보통 7개에서 한 12개 정도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학습서에는 실제로 시험 문제가 스터디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스터디법에 의해서 K를 정한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기둥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즉 계급의 폭을 결정합니다. 계급의 폭은 통상 H라고 표현합니다. 이 H는 앞서 구한 레인지를 K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그러면 레인지가 31이었고 K가 8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3.875가 됩니다. 그런데 이 3.875 해가지고 쭉 나가는 값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 값의 자릿수는 측정 단위의 자릿수와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습서의 자릿수는 정수로 측정이 됐으니까 소수 영재짜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정수로 반올림해 줍니다. 그러면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구한 값을 가지고 이제 범위를 구하기 위한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 각자의 범위의 값들을 제1계급, 제2계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먼저 제1계급이 어디서 어디까지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여기서 첫 번째 시작하는 거 가지고 하단 경계치 또는 하한 경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시작하는 저 값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죠. 이 값은 최소값을 먼저 활용합니다. 최소값에서 기본적으로 측정 단위를 둘로 나눈 값을 스타트 값으로 합니다. 그러면 최소값이 37이었고 측정 단위가 1이니까 좌단 한계치는 36.5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계급 구간을 모두 작성합니다. 즉 36.5가 첫 스타트 값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각각 4씩 크짐으로 계속 4를 더해 갑니다. 여기를 구한 다음에 40.5에서 계속 4를 더하면 되고요. 여기다 계속 4를 더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급에 대해서 값들이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계급의 중위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위수가 38.5가 되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씩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또 중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측정 데이터를 각 급의 구간별로 구분해서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한 값을 우리가 도수라고 하는데요. 그 도수를 기록을 합니다. 이 도수를 기록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한 값들을 구하는데요. 이 값을 구할 때 포인트는 도수가 보통 가장 많거나 그리고 가운데 있는 값을 중심으로 제로를 놓습니다. 이걸 제로를 놓고 난 뒤에 위로는 계속 1씩 빼가고 밑으로는 1씩 더해가는 값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F와 U를 곱한 값을 쓰죠. 그리고 U 제곱과 F를 구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합을 구하면 일반적으로 표가 작성되는데요. 이 표를 도수표라고 합니다. 이러한 도수표를 통해서 우리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때 공식을 외우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U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각각의 측정값들을 치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X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FU는 뭐냐면 X에다 도수를 곱해서 그러니까 누적값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그마 FU가 바로 시그마 X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한 거니까 제곱합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값은 시그마 X제곱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1씩 커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 H씩 커지죠. 4씩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값에서 사실상 50.5를 0으로 치환해서 1씩 올렸기 때문에 모든 값에서 50.5를 빼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한다면 원래는 시그마 X를 N으로 나누면 평균을 구하죠. 그런데 일단 여기는 50.5를 기본으로 한 다음에 이 값들은 원래 H만큼씩 커지죠. 그러니까 H를 곱한 다음에 이 공식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즉 합을 개수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시그마 FU를 시그마 F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X0가 50.5이고 4 곱하기 시그마 FU가 45 그리고 이것이 100이 되니까 52.30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표준편차를 구하려면 먼저 제곱합을 구해야 되겠죠. 제곱합을 구하는 공식은 아시다시피 시그마 X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의 제곱으로 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서는 원래의 공식이 이만큼 치환이 되어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간격 H는 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H의 제곱을 기본적으로 먼저 쓴 다음에 치환값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상수의 분산은 0이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것만 그대로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즉 이거 H제곱만 곱하면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185를 기본적으로 45의 제곱 나누기 100으로 나누면 끝나는 거죠. 이러면 그냥 제곱합이 계산이 됩니다. 즉 H제로니까 4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2636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표준편차 S는 2636을 자유도로 나누면 5.1601이 됩니다. 문제를 푸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H제곱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가 여기다가 H를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먼저 제곱합을 구하니까 그때 처리를 해 놓으시는 것이 틀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히스토그램을 작성한 모습입니다. 히스토그램을 작성하실 때는 가급적 규격을 같이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규격을 같이 봄으로써 현재의 상태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이 쉽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히스토그램을 작성하면 규격을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근에 엑셀 프로그램은 그냥 데이터를 그냥 캡처만 하면 히스토그램이 바로 작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를 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에서는 이 히스토그램의 형태를 평가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것은 현실적으로 잘 맞지는 않는데요. 옛날에 처음부터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과서적 판단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삼각형 형태를 보이는 것이 정규분포형이라면 봉이 두 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쌍봉형 또는 낙타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두 개의 일적인 노트의 평균을 가진 집단이 섞어서 운영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렇게 되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완전히 잘려나간 듯한 경우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절벽형이라고 하는데 절벽형이 발생되는 원인은 선별을 주 원인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적인 삼각형에 데이터가 좀 떨어져 있는 형태인데요. 이걸 독도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독도형 데이터가 나오는 이유는 공정에 약간의 트러블이 잠깐 있었을 때 트러블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가 섞여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외에도 데이터가 봉이 없이 굉장히 넓다랗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고원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이렇게 높낮이가 높다가 낮다가 계속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마치 이빨이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이빠짐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빠짐형이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측정자의 측정 버릇이 원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그런 경우는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히스토그램이 데이터인 이상 샘플링 오차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는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파레토도입니다. 파레토도는 무조건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중점관리의 사고입니다. 이 데이터는 주로 개수형 데이터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건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쪽의 품목들을 중심으로 계산 활동을 전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주로 좌측에는 건수 또는 금액으로 나타내는데요. 누적 금액이 아니라 항목별 금액이나 건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반면에 우측에는 누적 배분율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누적 배분율은 꺾은 선 그래프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는 누적 배분율로 계산이 된 값이고 막대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요인별 건수나 금액을 나타낸 그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의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누적 건수가 상으로부터 대략적으로 3 내지 5% 이내의 품목들은 묶어서 기타로 처리합니다. 이 기타는 뒤에 있는 부분보다 상황이 많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또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타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다 묶은 것이기 때문에 얘보다 사실은 작은 것들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기타가 설사 마지막 항목보다 좀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놓으면 안 되고요. 뒤에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통계학에서 이미 소개된 산점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응된 데이터를 점으로 나타낸 것이죠. X와 Y의 상호관계를 규명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품질관리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층별입니다. 층별은 특성 요인도도 요인을 나누는 게 층별이고요. 전체적으로 대부분 층별은 기본적으로 쪼개는 걸 다 층별이라고 합니다. 관리도에서 부분 집단을 나누는 것도 다 층별이 되죠, 일종의. 그래서 층별을 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품질관리 측정 기술은 곧 층별이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시험 문제 중에서 데이터를 나누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으면 군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건 답이 층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체크시트가 있습니다. 체크시트는 개수치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어디에 문제가 집중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그림은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서 체크해 놓은 것인데요. 지금 외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을 나타난 것들을 여기다 표기를 이렇게 해놨죠. 자, 이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디에 어떠한 부적합이 집중되는지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체크시트는 이러한 형태의 어떠한 항목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수행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체크리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체크리스트도 일종의 체크시트의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의도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일단 꺾은 선 그래프는 시계열 변동을 우선으로 합니다. 즉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기법이 관리도가 있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는 수량 비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것이 기본적으로 건수가 많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점 그래프인데요. 상관도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X와 Y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원 그래프나 그린 그래프 또는 삼각 그래프와 같은 것들은 전체적으로 한눈에 크기를 비교시키기 위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그래프들을 어떤 용도에 쓰느냐 하는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참고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